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요. 정치권 그리고 국제 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다뤄볼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요. 다 합의가 된 줄 알았는데 상호관세를 25% 원래 얘기했던 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Long term, the United States has been ripped off by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We have deficits with almost every country, not every country, but almost. And we're going to change it.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관세 협상 관련해서 카운터파트들하고 같이 협상하러 왔고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간이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Did you reach a deal on trade? We did. We reached a deal, and South Korea, you saw the way we were treated. Our country is respected again. When they treat me with that kind of respect, they're treating our country with that kind of respect, which is much more important. 이번에 관세 관련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고생 많이 했죠. 아니, 전국 분들이랑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큰 빚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 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3,500만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가로 25%에서 15%로 상호 관세를 낮췄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유를 들었는데 한국의 입법부가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비롯한 상호 관세를 25%로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원님. 한국의 입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역협정을 맺을 때 우리는 그냥 발의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입법화까지 지금 그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여러 번 번복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종의 이제 압박성 이제 그런 그 변화 아니냐 이런 그 판단도 있는데요. 작년 11월 13일 날 양해각서가 양국 간에 합의가 됐고 14일 날 팩트시트가 만들어졌는데 그에 따르면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시점의 첫날 저희가 이제 11월 26일 날 제출을 했거든요. 그럼 11월 1일로 이걸 이제 소급해가지고 그때부터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걸로 합의가 맺어졌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는 이제 그 적용이 계속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돌연 25%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해서 아마도 특별법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그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짐작은 합니다만 근데 정확히 보면 양국 간의 합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법안 제출이 조건이었지 법안 통과가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진위가 무엇인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미국 측을 상대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이견이 좀 있어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왕에 해야 될 이 대미 투자고 또 그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입법이라면은 여야가 좀 국회에서 그 활발히 논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약속되지 않은 얘기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관세를 올리겠다고. 김현정 의원께서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국회를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가 어떤 액션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그 정조위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오늘 기재부 차관이 참석한 당정 협의를 했고요. 또 오후에도 이제 고윤철 그
저 부총리가 정책위 의장에게 보고도 하고 또 이제 상임위원장에도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고 오전에는 그 이제 그 정책실장이 주관하는 그 뭡니까 그 대미 통상 현안회의를 열어 가지고 예. 우리가 그 관세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전달을 지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의중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 예, 예. 그리고 차분하게 우리가 그 우리의 그 대응들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11월 달에 이제 저 대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특별법 그거를 이제 발의를 하게 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로 MOU에 지금 MOU가 그렇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네.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인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이런 그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세를 다시 25% 올리겠다라고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식 외교, 트럼프식 그 정치 방식 아닌가 싶어요. 압박하고 협박하고 네, 이런 그리고 방식이. 네, 그렇게 이제 SNS 통해서 세게 이제 그 공세적으로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그렇죠. 국면을 만들려는 네. 그런 것인데 실제로 트럼프가 그 표명하고 있는 그 저 의중은 그거 같아요. 지금 이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입법이 이제 저 아직 안 됨으로 인해서 그 한국에 이제 투자가 아직 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 투자를 빨리 해달라는 그런 의중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한국 돈이 미국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사례에서도 봤지만 무력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도 그 특별법 네. 처리를 조금 빨리 좀 앞당깁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지연된 건 아니었어요. 그게 11월 26일 날 이제 그 법안이 제출이 되었고 또 12월 달에도 4개의 법안들이 더 추가로 제출이 돼서 5개 법안이 지금 병합 심리를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비준해야 된다, 국회 비준 사항이다라고 해서 특별법 제정에 반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예. 12월 22일 날 그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께서도 이 법안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같이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첫째 주,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에 다음 주죠. 첫째 주에 상임위에서 이 법안 관련된 논의를 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예. 이제 저희가 국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의 의중에 우리가 사실은 빨려 들어갈 소지가 있는 전략대로. 것이죠.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매년 200억 불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억 불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와 또 환율의 문제도 이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환율 네. 문제에 대한 대책은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걸 투자했을 때 수익성은 담보되고 있는지 등도 다 따져봐서 그 네. 내용들을 법안에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법안을 만들 때 정밀한 그런 그 심사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여야 간에 있어서 충분한 그 논의나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합의로 처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술, 뭐 협상 전술이 나왔 것 같은데 권 의원께서 보시기엔 이 이유 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입법, 뭐 정보통신법 여러 가지 좀 국무부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했었고요. 다른 이유도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11월 14일 날 공동 팩트시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전체 3,500불을 투자하되 1년에 200억 불 이내로 투자하는 걸로 그래서 올해부터 200억 불 이내로 투자하면 돼요. 지금 1월 달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국회 법안을 핑계를 댔는데 법안이 발의된 게 11월 26일이란 말이에요. 네. 11월 26일이고 지금 이제 조금 우리가 소홀히 하긴 했어요. 법안 문제와 관련해서 소홀히 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법안에 대해서 이제 그냥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핑계를 대면서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지금 합의 자체를 깨고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뭘 노리고 그런 걸까? 그러면은 빨리 우리가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조건을 충족되는 걸까? 저는 트럼프식 협상에 있어서 그걸 자기가 얘기했던 국회 승인 빨리 해줘. 그거 안 해주면은
15%에서 25%로 올릴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트럼프 협상 전략은 늘 성동격소고 판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뭘까라는 것을 저는 조금 이제 국회를 핑계로 댔다라는 거는 뭐 물론 지금 이제 왜 한국이었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EU도 승인을 했어요. 승인을 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 한 거 그걸 빌미로 삼때 저는 한국 국회를 했던 건 우리가 한번 다른 차원에서 미국이 그동안 몇 차례 한국 국회 민주당이 주도해서 예를 들면은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했을 때 미국에서 대사 같은 경우도 대리 대사 같은 경우도 이 부분들을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네.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저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갔을 때도 부통령 같은 경우도 이게 쿠팡 청문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여튼 뭔가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가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표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놓고 봐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를 국회에서 늦었다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 부분들이 빌미가 됐기 때문에 우리 김현정 의원님도 나오셨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정부에서는 이거는 MOU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 오히려 비준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우리 스스로 의무를 규정을 하고 족쇄를 채우는 거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MOU가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 판을 흔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국회에서 이걸 제대로 승인 안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엄청난 국민들의 재정 부담이 실질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저는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비준 동의를 하고 그리고 특별법에 대해서도 빨리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예,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좋지. 야당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하고 그리고 특별법 부분들과 관련해서 소홀하게 처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에게 빌미를 줬다.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미국과의 협상도 냉정하게 잘 대응해야 되겠지만 우리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여당으로서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이런 자세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현정 의원께 여쭤볼게요. 그럼 트럼프 미국 쪽에서 비준을 원하는 것이냐, 특별법 정도로도 되는 것이냐, 일단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MOU 상에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트럼프도 그 SNS에 올린 거에 보면 그 레티피라고 쓰지 않고 인액트라고 썼거든요. 인액트. 예, 법안입니다. 법안.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 그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준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르고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는 지금 그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행정명령으로 건세 협상을 했는데 이 비준을 하게 되면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특별법은 국내법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비준을 해가지고 국제법적으로 구속받을 우리만의 불리한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 일정상 늦어진 게 아닙니다. 예. 11월 26일 날 첫 법안이 발의됐고 12월 달에 4개 법안이 추가로 발의가 됐는데 아시겠지만 12월 달은 다 예산 처리하는 그 저기였고 또 재경위가 그 예산 담당 상임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500개가 넘는 그 조세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것들을 처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2월 중에. 그러니까 이 법안을 처리할 시간도 없었고 또 1월 달에도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 등으로 해서 그랬죠. 실제로 예. 그 재경위 상임위의 그 간사의 말에 의하면 국회 일정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 해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첫째 주에 여야 간에 이제 이거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의중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대충 이제 그 표면적인 그런 의도라든지 또는 속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제 확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 여야 간에 이것은 좀 빠르게 합의를 해서 아까 네. 제가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좀 빠르게 수기해서 처리할 필요는 있어 보이죠. 그래야지 이제 한미 간에 그렇게 정부에서도 협상할 때에서도 그걸 비밀을 안 지렛대로 잡힐 수 있고.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엊그제까지 김민석 총리가 미국의 워싱턴에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국무총리가 미국에 와 있으면 거기에 전달하지 않고 돌아간 뒤에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트럼프식의 정치인 거죠. 예. 이거 뭐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약간 럭비공 같은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저런 정치적인 저런 방법에 대해서 대응도 참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흥분해서 대응할 것은 아니고 차분하게 그 진위를 파악해서 하나하나 대응 방법을 찾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 벤스 부통령이 이제 그 우리 국무총리한테 지적했던 것은 쿠팡과 관련돼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거든요. 예. 저도 쿠팡 뭐 연속 청문회 위원이기도 했는데, 쿠팡이 한국 법인은 한국 법인이거든요. 한국 법에 따라서,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한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져야 되는 거고, 또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공정거래법상의 위반 행위들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은 국내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쿠팡이 그 미국에서 김범석 의장이 이제 미국인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 미국 정부라든지 정계 쪽의 로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가 지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정치권과 미국의 정치권과 정계에서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예. 우리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뭐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김현정 의원님하고 민주당 정부에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비준으로 가면은 이게 국제법적인 그런 제약을 받고 이게 특별법은 국내법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그 트럼프를 속이거나 이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런 이 얘기가 미국에 다 들어갈 거라고 봐요. 이게 뭐 비준 동의하면은 국제법적인 우리 제약을 받는데 특별법은 국내법이다. 그러면 국내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한국이 여차하면은 또 안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적으로 이런 얘기도 행행했단 말이에요. 이거 미국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저 위법이라는 게 나오면은 트럼프하고 했던 거 그거 어차피 상고관세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때까지 좀 두고 봐야 돼. 이런 얘기들을 또 할 거라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11월 중간 선거고 지금 지지율도 완전히 바닥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민자 단속이 과잉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도 굉장히 나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은 뭔가 이 국면을 반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게 주도하고 있는 관세 협상에서 뭔가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왜 한국이냐 이게요. 왜 이 시점에서 한국이냐.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국내적으로 미국의 트럼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비준 동의 문제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지켜져야 돼요. 안 지키고 우리가 트럼프가 있는 한은 한미 관계를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적으로도 지금 우리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그러한 조약 내지 협약, 이게 MOU라 하더라도 비준 동의를 받도록 헌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헌법도 준수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이거는 우리 국내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이 약속 지킨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게 비준 문제를 조금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얘기 들으셨겠죠. 제가 정리 한번 하고. 그러니까 비준, 국민의힘에서는 비준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당에서는 특별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 아니 일단 그 우리 권 의원님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좀 다른 관점이신 것 같은데, 그 전에 국민의힘이 비준 받아야 된다는 거는 간세 협상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논리였잖아요, 사실은. 그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오히려 한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준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 논리는 차치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협상을 해서 이미 MOU나 팩트시트에 특별법을 통해서 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비준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고, 특별법에 대해서 그 여야 간의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만 잘 그 정밀하게 심사해가지고 처리하면 될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좀 대내적으로요,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단속국 총경이 2명이나 사망하면서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관세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동맹국가도 거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콕 집어서 관세 얘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차분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먼저 볼 텐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이거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과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9일 제명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고위 내부에서도 징계 수위를 조금 낮추자. 뭐 당원권 정지 2, 3년 정도로 하자. 이른바 절충안을 제시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씨가 끝끝내 장동혁 대표 단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주말에 그 지지자들 장애 집회를 본인은 안 나가고 댓글로 막 독려하면서 당내 분란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이젠 제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최고위 내에 중론이 됐다고. 지금 이 문제를 마냥 미루고 당내 논란은 계속 반복되게 하는 것은 혼란만 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최고위에서 그 의결을 함으로써 가부간의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희 시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초읽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일단은 뭐 권영진 의원님이 속한 그 개혁파, 소장파,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님들도 그랬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정치적인 해법과 출구를 모색해 보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한 발 물러서고 장동혁 대표도 한 발 물러서서 이게 강대강이 부딪히면서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문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미 그런 실효성은 다 이제 소진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주말 장애 집회가 열렸고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는 지금 스케줄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하고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그냥 제 감으로도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 제명은 확정되는 이제 그 상황으로 좀 가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중간에 정치적 해법과 그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많은 조언과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제명을 강행해서 한동훈 대표를 잘라내는 조치가 끝났을 때 그 이후에 당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대안과 미래 그 모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저도 뭐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서울시당 위원장과 우리 수석 부위원장들이 아침에 모여서 지금 서울시 당협위원장 전체 또 서울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려는 이게 제명이라는 건 정치적 사형 선고 아닙니까? 이런 제명 조치에 대한 것을 제고해달라. 당의 분열과 당의 뺄셈 정치는 우리에게 아무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강력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게도 당내 분란을 더욱더 키우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입장을 제가 알기로는 대안과 미래 우리 권영진 의원이 속하신 그 개혁파 소장그룹에서도 똑같이 냈고 저희들도 그걸 준비해서 곧 지금 발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입장에서라도 당내 분란이 더욱더 증폭되고 심화되는 건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명은 강행될 것 같고 제명이 강행되면 지금 예고된 대로 이번 주말에 또 장애 집회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2월 달에 또 한동훈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또 예고가 된 상태에서 이런 제명 강행과 장애 세대결이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상태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과 우려가 있습니다. 김구희 시장님 말씀하신 그 대안과 미래의 의견과 박규택 의원의 또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좀 하셨는지 윤리위 결정대로 제명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또 지금은 그렇게 내부에서 싸울 때가 아니다 이런 의견 다양하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의 단식이 당의 통합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하고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내용이 정치적 해법이 일단 목요일 최고위로 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라도 양쪽에서 무언가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마지막까지? 그래야죠. 마지막까지 찾아야죠. 지금 이제 걱정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진영이나 장동혁 현 대표 진영이나 지금 이제 마주보고 달리는 그 열차처럼 그렇게 가는데 중간에서 사실은 미래와 대안이나 여러 사람들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자, 중재하자라고 하는 그 에너지, 그 힘보다는 달려오는 힘들이 더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방정혁 지도부에게는 밖에서 있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게 영향력을 너무 많이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도 똑같아요. 위두훈이라고 하는 밖에 있는 지지 그룹들 이 부분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 이럴 경우에 정말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의총을 열어보면은 우리 당내에서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이 제명 내지는 징계를 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제명은 안 된다. 그리고 이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게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 중에는 그런데 이 목소리보다는 우리 당의 운영이 밖에서 어떻게 하는 팬덤이라고 할까? 그리고 한쪽은 윤 어게인, 한쪽은 위드훈이라고 하는 한동훈 지지자 그룹들의 이 힘이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우리 당이 참 어려운 처지예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당 구성원들이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적 해법을 위해서 당이 정말 갈라지지 않고 통합하고 당이 혁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과 미래가 오늘 몇 가지 입장을 정리해서 낸 겁니다. 아까 이성근 의원이 발표한 그 부분들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한 그것이 당의 통합과 그리고 혁신으로 가도록 해야지 이게 분열로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와 지지자들도 좀 자숙해야 된다라는 한 발씩 물러서야 된다. 그리고 당내 이제 아까 장예찬 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나 이런 분들처럼 어느 진영이든 자꾸 통합을 해치는 얘기를 좀 자제하자 이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그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이게 지금 삐긋삐긋해요. 지금 특검 가지고 연대. 이 연대는 계속 이어가고 정책연대, 선거연대로까지 나가야 된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분열하면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지금 민주당의 공천 뇌물 문제라든지 또 이혜훈 후보자의 낙마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는 불신이 많아요. 저는 이럴 때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냐 하면은 정치개혁 쪽으로 우리 에너지를 몰고 가야지 왜 이 에너지를 갈등과 분열로 가냐 이거예요. 이거는 저는 공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가 지금은 자중하고 장동혁 대표가 들어와서 장동혁 대표의 결단이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열로 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적 해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미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이제 집회도 하고 토크 콘서트도 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한번 가시해서 강대강으로 좀 붙어보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했었죠.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는데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호 불법적인
31일에는 집회도 하고 2월에는 아예 토크 콘서트를 어디서 열겠다고 했냐면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최대 2만 명이 들어오니까 콘서트를 위주로 하는 체육관에서 아예 토크 콘서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원순이 그러면 이게 징계가 결정난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집회나 토크 콘서트의 성격이 완전히 또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애초에 저거를 예정할 때는 뭐 징계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예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버린 셈인데,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저 뭐 집회가 됐든 간에 토크 콘서트가 됐든 간에 그것 이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뭐 법적 대응 정도가 있을 텐데 그거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저렇게 지지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결집을 강화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앞서 이제 뭐 두 분 말씀도 계셨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당 내부의 기대하고 현실 간의 간극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지금 상태에서 저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저만한 이슈로 제명하고 일종의 이제 뺄셈 정치를 하는 게 타당해 보이지 않죠. 근데 현실은 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어쨌든 그 좀 흐트러진 내부 여론을 다잡고 일종의 국면 전환을 통해서 징계를 강행하려고 하는 단식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대여 투쟁의 명분을 띠긴 했지만 대여 투쟁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쌍특급 관철의 기미도 없고 또 여당과의 의미 있는 협상도 진행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에 악화된 당내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그러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단식이 아니었냐. 이런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9일 날 당무 복귀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날 바로 징계를 할지 아니면 뭐 한 번 정도 더 최고위원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징계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징계 이후에 당 내부의 갈등과 또 여론의 후폭풍 이런 거를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게 관건일 텐데요.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 내부에서 뭐 선거 앞두고서 그렇다고 갈라서자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여론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은 오히려 더 결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성 지지층의 결집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어요. 결국 이 상황을 침묵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중간층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긍정적일 리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서 이해가 안 돼요. 선거 앞두고서 당대표가 뺄셈 정치를 한다는 거는 그 전례 없는 모습인데 그렇게 보면 이번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당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굳혀가겠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나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국희 시장님 앞서 이제 제명 결정이 난 이후가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집회나 토크 콘서트에는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테고 그렇죠. 집회까지 해도 나와가지고 이 세결집에 나선다는 얘기입니까? 토크 콘서트를 2월 달 초로 2월 8일로 잡아놓은 걸로 봐서는 이번 주말 집회에도 참석은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참석할 경우는 그 후폭풍이라는 게 또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단 남아있는 스케줄이 목요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업무 복귀를 해서 정말 제명 의결을 할 것인지, 그 토요일 날 주말에 또 다른 장애 집회가 어떻게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2월 8일로 예정된 잠실에서 토크 콘서트가 어떤 성격으로 어떤 분위기로 진행이 될지가 남아있는 관건인데,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말 선거를 앞두고는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했던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는 지게 짝대기도 힘을 합친다고 그랬어요. 지게를 걸치는 그 짝대기 하나만이도 힘을 모아서 합치는 게 선거에 임하는 올바른 방식이지, 누구를 쳐내고 누구랑 싸우고 누구는 타도의 대상이고 누구는 제거의 대상이고 이렇게 같은 당내에서 무슨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지금의 당내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원인 제공은 장동혁 대표가 무리한 징계 강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가 뭐라고, 그걸 자기의 전직 당대표였던, 그리고 우리 당의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한동훈 대표와 그 세력을 기어이 잘라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누가 봐도
중도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보수 유권자들은 과하다고 생각을 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았어야 되는데 이걸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도혁 대표가 당권을 쥐고 밀고 나가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한 게 맞지만 또 이것이 갈수록 더 큰 분란으로 커진 이유는 한동훈 대표의 대응도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 대응 아니면 맞대응으로 그냥 치고받고 하는 걸로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또 뭐 댓글에서 정말 우리 또 한동훈 대표 지지한테 무지하게 욕을 먹겠지만 그때 새벽 기습 징계 그게 아마 12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월 지지난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습 새벽 징계를 했을 때 그 다음 날까지만 해도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과 당원들 대부분이 이거 과했다. 이게 새벽에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제명이라는 건 너무 심했다라고 다 화를 냈었어요. 그리고 다 장도혁 대표를 향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단식이 있었고 단식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단식 장소에 가서 힘을 합쳐서 서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다양한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식장에 가지 않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를 법적으로 고소를 했고 그리고 장애 집회를 하면서 장동혁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처음만 해더라도 징계 강행에 대한 여론과 당심이 한동훈 대표한테 우호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게 가속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개낀 도끼니 돼버린 거예요. 둘 다 똑같다. 이게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이제 지겹다. 그만 좀 싸워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옳고 그른 건 다 알죠. 옳고 그른 건 알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 건 또 알지만 그게 계속될 경우에는 피로감과 당내 분란 자체에 대한 짜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당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둘 다 책임의 과다는 우리가 따질 수가 있지만 경중은 따질 수가 있지만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지경에 와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마지막이라도 토크 콘서트 들어서 새로 가시하는 게 제가 볼 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핍박의 서사를 그대로 올고지 맞아라. 맞대응하지 말고 다 알잖아요. 이른바 서사를 좀 쌓아라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공학적으로 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옳지만 그렇게 때린다면 나는 맞겠소. 그러나 당내 분란을 더 심화시키지는 않겠다. 나를 받고 가시오. 그리고 지방선거 2기를 정말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고 조용히 계시는 게 SNS도 하지 말고 뉴스와에도 나오지 말고 그리고 지방선거 끝까지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 안는 게 저는 다시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당이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언권을 내고 우리들이 또 계속 혁신하자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소환될 수 있는 전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길게 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조갑재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이거 선거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하던데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 선거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선거를 포기한 것이다. 선거를 포기하더라도 당권은 계속 잡아야 되겠다 하는 포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징계 사유가 아닌데 징계를 그것도 중징계를 때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동훈 전 대표 또한 나는 선거를 포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선거를 포기해도 잃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역할을 꼭 국민의힘 안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걸 딱 포기하고 완전히 큰 게임으로 큰 싸움으로 가져가서 노선 투쟁을 하겠다. 물론 조갑재 대표는 현 당권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 선거를 변수로 최종 목표로 한다면 상대가 국민의힘이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박 의원님 표현은 뺄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뭐 저희 정당은 아니지만 제가 이 상황을 보면은 아까 그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독인개근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당대표가 지방선거 앞두고 뺄셈 정치를 하고 당내에 있는 그 유력한 정치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장동혁 대표 관점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방선거 승리에 관심이 없고 한동훈 제거가 목표인 것이거든요. 진짜 관심 없어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구구 강성 지지자들, 윤어게인, 부정선거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한동훈은 윤석열에 대한 배신자예요. 그 배신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죽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예.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애써 외면한 채 제3적인 관점에서 뭐 서로 싸우지 마라, 뭐 이렇게 지방선거리에서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들 예. 장동혁 대표의 그게 들리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사실은 그 뭐 쌍뚜껑을 위해서 단식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때 이제 원내대변인으로 브리핑도 했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한동훈 당계 그 무마용 그 정치쇼의 측면이 컸거든요. 예. 당내에 대한 분란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뭐 구구 강성 지지자들 결집용 그런 거에 대한 단식이 성격이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전 대표가. 거기에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단식 이후에 의총회에서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그 한동훈 제명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런 목소리 훨씬 컸는데 지금은 한동훈도 잘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의 뺄셈 정치도 문제지만 한동훈 대표의 대응도 정말 한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과거에 그 정치인들 보면은 큰 정치인 될 때까지 많이 핍박을 받잖아요. 많이 핍박을 받으면서 저 체중도 커지면서 대통령까지 되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걸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속이 좁아가지고 그냥 계속 법 얘기만 하잖아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법으로 풀려고 하니 풀립니까? 근데 또 좀 본인과 관련된 그 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또 다 벅부러지처럼 빠져나가거든요. 그 채널A 검언 유착 때도 뭐 핸드폰 비밀번호도 풀지도 않았고 내란 사건에 대해서 그 조사받으러 가지도 않았잖아요. 본인한테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법치를 적용하면서 또 이럴 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확장성이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는 본인의 그 입지만 계속 줄어들면서 나중에 토사구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두 분 얘기를 종합하면은 장동혁 대표 단식 이후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조금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왔을 때 뭐 어떤 보도에는 당장 내일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속도를 낼지 아니면 시간을 가질지가 궁금해지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거 제가 권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나치즘, 북한 수령론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뭐 김윤식 장 얘기한 정치적으로 이걸 대응한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강대강으로 지금 당 지도부하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제 전면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래되면 이제 그 장외 내전이 되는 거예요. 장외 내전이 되고 또 그 장외 내전이 일어나면은 우리 원내에서도 또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 김현정 의원님 뭐 아주 신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야 우리 큰일 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데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시끄러운 거는 어떤 조국 혁신당하고 합치자라는 것이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정청래예요. 어찌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질고 이랬던 분이라고 보수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선거를 앞두고 지금 거대 여당인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12명이 있는 조국혁신당까지도 합치자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정말 소수 야당인데 다 합쳐봐야 107명으로서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도 지금 계속 제대로 못하는 정당인데 여기서는 지금 전 대표하고 갈라서고 고름이다 그러고 짜내자 그러고 이렇게 가니 사실은 이렇게 해서 게임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참 좀 어떨 때 보면은 저분이 참 브라이트하고 한 것 같은데 정치에 대해서 정치는 민심을 얻는 것이거든요. 민심을 얻는 데는 참 어찌 보면은 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집회에 나가서 자기 지지층 팬덤이라고 하는 것들의
시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나는 장동혁 대표의 본심과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정치가 윤 어게인이나 지금 같지 않다라고 지금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어느 날 변화된 시점이 뭐냐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면서부터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열광시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맞는 강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한교안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비상계엄은 의회 폭주에 맞서는 계엄이었다고 비상계엄도 정당화시키면 그 사람들은 와 하면 박수를 쳐준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대표도 팬덤이라고 하는 위드훈이라고 하는 그게 많게는 한 10만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 10만 가지고 우리 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팬덤에 대해서는 설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억울하죠. 저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국민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참고 가십시다. 여러분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장동혁 대표도 자기를 당대표로 만들어줬던 윤 어드게인이라고 하는 보수 유튜브들이 중심이 돼서 강고한 지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연하다 그러면 배신자라 그럽니다. 네. 며칠 전에도 우리 지구당에 한 30명이 와서 나보고 가짜 보수 배신자라고 그래요. 내가 배신한 게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치적으로 절연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배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인간적으로 내가 단절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정치가 보수가 살고 우리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상계엄과는 완전히 손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같이 가십시오. 이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양쪽 다 지금 지지층에 얹혀가지고 지지층의 포로가 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있는 그 민심 속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러면은 선거 못 치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조갑재 이 선배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지만은 둘 다 선거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예. 그래 가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 지지층들이 이런 거 막는 길에 나서 주셔야 돼요. 우리 당에도 강성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는 훨씬 더 많은 당원들이 있어요. 지지자들이. 이분들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는 좀 양쪽 강성들에게 이랬으면 안 된다. 너들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또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에 했던 말들 저희가 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항상 죄송합니다.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생중계 여부를 두고 좀 논란까지 했는데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 생중계를 하기로 했다는 거는 박원석 의원님. 네. 일반인이 아니고 공인의 성격이 짙다고 일단 재판부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인 성격이 있는 데다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허용한 것 같고요.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 생중계를 했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그 공직자가 아닌 관련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는 워낙 이게 국정에 관여한 정도가 큰 데다가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허용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야 뭐 개인 범죄라 하더라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요. 그렇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거에 대한 그리고 알선수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쨌든 공직에 개입했던 그 알선수재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범죄를 넘어서는 문제이고
지금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얼마 전에 있었던 선고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체포방해 사건 국민의힘이 논평이 없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지금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당내에 들어와 있고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이 안 돼 있다지만 이 사건들에 대해서 공당이 책임 있는 논평을 하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이게 윤과의 절연 의지가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적 시각이 주를 이루는데 예. 내일 김건희 씨 선고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것도 예. 이제 주목되는 바예요. 마찬가지로 침묵한다면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무관한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거듭 예. 말씀드리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김건희 씨의 개인 범죄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지난 정권 시절의 일이고 여당으로서 국민의힘도 당시에 포괄적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또 내일 아마 기자들이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도 물어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뭐 사인이고 일반이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관련된 혐의들이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 권성동 의원도 아마 그렇죠. 내일 나오죠. 맞습니다. 현역 자당 소속의 의원에 대해서 선고도 나오고 내일은 당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우리 당내 상황이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지도부는 윤 어게인 세력과 이제 그 계엄 정당화 세력에 의해서 일부 눈치를 보거나 포박당해 있는 측면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서 양쪽의 강성 팬덤들의 눈치를 보는데 이제 급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내일 있을 김건희 여사 1심 판결과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윤영호 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 형이 나왔을 때 우리 당이 그건 논평이나 공식적 입장을 냈어야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잖아요. 예. 우리가 그때 여당이었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그때 당시 과거 여당 입장에서 당시 초대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의 1심 판결에 그런 주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논평을 분명히 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든 공식적으로 이후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끊겠다고 하든 입장을 분명히 냈어야 되는데 공식 논평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자들의 마이크에 그냥 수석 대변인 명의의 발언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2심, 3심을 지켜보겠다. 가장 그 애매한 스탠스를 보여줬던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일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도 형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부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였고 그리고 사실은 계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 후에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그 리스크가 계속 있었던 건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이 갈등의 도화선도 결국 김건희 여사 이슈였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사인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봉착해 왔었던,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최고로 핫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1심 판결에 나오면 우리 당 지도부도 분명한 입장을 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누가 지금 윤 어게인 세력 중에서도 저는 김건희 여사를 옹호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일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당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선명한 입장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첫 번째에서 구형보다 절반으로 깎인 적 한 번 있었고 한덕수 전 총리 구형보다 오히려 8년 더 높게 나오고 그때마다 조금 당에서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 국정농단의 아주 핵심 중심이잖아요. 부의제로로 불리면서 거의 윤석열보다 더 큰 권세를 휘둘렀다 이렇게 막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소환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면서 또 국민적 분노를 이제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15년 구형이 되었잖아요. 구형이 되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것도 이게 그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다 봐주기 수사하고 황제 수사하고 한번 불기소 처분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새로 특검에서 확인된 내용은 단순한 뭐 방조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공범이다. 이걸 사전에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해서 지금 11년형을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중한 데다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래서 주가 조작은 사실 선진국에서는 무기징역형 때리는 아주 중대 범죄거든요. 자본시장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천 그러니까 무상으로 2억 7천만 원의 그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이제 대담받았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도 그것도 정치 개입을 아주 과도하게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있는 선거 제도를 아예 형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범죄이거든요. 또 하나는 통일교와 관련된 정교 유착 관련된 혐의 이것도 헌법에 그 규정된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그리고 또 그 청탁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 고가의 그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은 그 혐의에 대해서도 이거는 또 윤석열과 같이 또 연관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형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중형으로 단죄해야지 대한민국의 법 그 정의가 저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고형이 15년 구형됐는데 저는 그 한덕수 전 총리처럼 구형량보다 오히려 선고형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 의원님께 그거 여쭤볼게요. 윤곽근 변호사라고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 변호사가 충북도지사 출마를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 뭐 있거든요. 그거야 자긴 자유죠.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출마하는 건 자유지만은 그건 국민들이 또 충북도민들이 선택해야 될 영역의 문제고 저 같으면은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나갑니다. 저 같으면 안 나가고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렇게 전체적인 뭐 비상계엄 또 내란 재판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내일로 3번째 선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5년 구형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23년 선고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인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판이 앞으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8가지 지금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전 여사 같은 경우도 또 여러 가지 재판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수사도 제2차 종합특검도 그럼 이때마다 사실은 입장을 다 낼 거냐 이런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본류 재판이란 게 2월 19일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뭉뚱그려서 당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제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패널로 나와서 저한테 여쭈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망치도록 한 원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미리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또 김건희 특검법 올라왔을 때 저는 찬성했었습니다. 찬성했다가 여론의 몸매를 맞은 적도 있는데 그때 우리 당은 특검법 반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그래서 우리가 물론 반대하는 명분 속에는 김건희 이 특검 수사를 반대하는 그런 보다도 특검법이 갖고 있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다 이 헤아리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조차 반대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건희의 이 죄를 비호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부분들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뭐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국민 입장을 발표하면 좋겠지만 발표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요 오늘 이해찬 전 총리의 시신이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으로 운구됐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시고 또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역대 정권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고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이어가야 되겠다. 되게 침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큰 거목이 가셨는데 이분의 큰 뜻이 후배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응구되면서 이제 영정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전 총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권에서는 지금 많이 공항에 나가고 빈소에도 가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31일까지 5일 동안의 기간 사회장으로 당에서도 이제 그 충모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고인의 이제 뭐 발자취라든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헌신하신 그런 이렇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받는 그런 그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면 참 이해찬 전 총리 개라고 하는 걸 딱 보면은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아서 모든 정권에 다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이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선거 전략과 선거 캠페인에 깊숙이 관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킹메이커다 이런 별칭까지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배출한 최고의 전략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국민의정부 시절에 장관을 지냈고 또 참여정부 시절에 총리를 지냈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데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공이 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에 있을 때마다 일종의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해찬 그 총리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 평가가 엇갈리는 측면도 있어요. 특히 이제 상대당 입장에서는 워낙에 저분이 이제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고 그리고 거침없는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뭐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던 전례가 있는데 근데 여야 할 것 없이 이해찬 총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면모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저분을 중용했던 이제 그런 어떤 그 과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건 맞지만 이렇게 해외 출장길에 이제 저런 이제 운명을 맞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좀 갑작스러운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더더욱 좀 침통한 분위기, 추모의 분위기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랑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상주 역할도 같이 겸하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모습도 보였고 권양숙 여사도 조문을 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출장을 갔을까? 이게 조정식 특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민주평통에 공무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꼭 해야 된다는 본인의 생각으로 베트남까지 좀 몸이 안 좋지만 출장을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좀 그 지병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거동이 좀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문으로 알려지기로는 베트남 출장의 그 공무는 뭐였냐면 이 민주평통이라는 전 세계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민주평통 출범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평통 부의장, 수석 부의장이 가서 참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그 평통의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한 공무로 출장을 간 건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부인이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좀 무리하다. 이게 몇 시에 6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기엔 좀 무리하지 않겠느냐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출장을 가서 본래의 목적인 출범식을 소화를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부터 몸이 안 좋아서 바로 귀국 결정을 하고 다시 베트남 공항으로 오는 데서 그냥 의식을 잃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의 건강 상황을 봤을 때는 베트남에 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현명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 출장이라는 본인의 공식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것으로 보이고 저도 제가 알기로 아마 제 기억에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랑 서울대 동기일 거예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정동영 장관 저렇게 건재하신데 너무 일찍 지금 사실은 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가 지금은 여기 보수정당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예. 과거에 보면은 이 이해찬 총리하고 하는 그 광장 포럼이라는 게 있었고 광장이라는 잡지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예. 원래 좀 이해찬 전 총리가 서울대학교 앞에서 광장이라는 책방으로 맞아요. 유명했거든요. 예, 그렇게 저희들도 책을 많이 사서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거침없고 또 어떤 면에서 거칠기도 하고 올곧은 자기만의 입장들을 가졌던 분인데 좀 너무 일찍 가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이 여야가 정말 전쟁처럼 싸우는 이 정치판에서 그나마 이해찬 총리가 생각나는 건 저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바둑에 거의 미칠 정도로 좋아를 하셨고 골프 광이라고 할 정도로 골프 운동을 되게 좋아했고 또 결국은 이제 술을 많이 좋아하셔서 그런 건데 애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우리 정치 풍토에서 골프도 바둑도 술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제는. 이제는 그게 이제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이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예. 이제 과거의 한 시대를 접는 좀 낭만이 좀 있었던 그런 정치인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저는 회상해 봅니다. 예. 베트남 정부에서도 각별히 예우를 했다고 하는데 권 의원께서는 이해찬 전 총리를 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뭐 우선은 진보 진영으로는 완전히 이론가로 출발하셨죠. 예. 이론가로 출발하셨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진보 진영이 어찌 보면은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제도권 정치 세력화될 때는 그 민주화 세력 운동권의 대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진보 정권이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파 역할을 한 어찌 보면은 민주당 진보 이 진영 내에서는 큰 기둥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기둥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과연 이 민주당 내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누군가가 조율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과연 또 다른 이해찬은 누가 역할을 할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아마 큰 손실이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는 흠담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제가 지금 이해찬 총리 시절이에요. 네. 그때 보면서 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어떤 적이 있었냐 하면은 이해찬 총리와 김용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에. 네. 아주 보수 이분들 두 사람이 상대당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해찬 총리는 의정단상이에요. 총리로서 와서 한나라당을 보면서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용갑 전 의원님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민주당을 보면서 노동당 이중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국무총리께서 이 한나라당을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보수 정당의 어찌 보면은 노정객 중진이라고 하는 분은 상대당을 보고 노동당 이중대라고 하면은 여기에 협치가 생기겠어요. 저는 야 그때부터 우리가 협치의 문화 그래도 싸우더라도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했던 문화가 없어지면서 끊임없이 정쟁과 진영의 양극화가 심화된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아쉬움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저희 MBN에 나와서 그러니까 정치 학생운동에 뛰어든 계기를 아버지의 조언이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강직하시고 세속적인 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죠. 아니 제가 10월 유신이 나가지고 학교가 이제 휴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양으로 갔더니 저녁을 먹는데 유신 났다고 학생들이 다 집으로 갔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학교가 못 나가니까 집으로 가지요. 그랬더니 그럼 박정희가 지금 종신체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데모는 누가 하니? 전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만히 자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국가가 어려워질 때 개인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아침 먹고 그냥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박 의원님 저 에피소드가 굉장히 강경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럼 데모는 누가 하냐는 그 말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였죠. 그 유신 시대라는 거는. 근데 정말 엄혹한 그런 시대에 당시에 뭐 20살, 21살 먹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학생운동에 나서고 반독재 운동에 나섰던 거고, 그로 인해서 투옥도 되고 고문도 받고 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총리도 그 산 증인 중에 한 분이시고 민청학년 사건으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고 그 고문 후유증이 나중에 이제 이해찬 총리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어려움, 또 국가적인 어떤 과제 혹은 국가가 가야 될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울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됐고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해찬 총리는 정치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습니다. 36살에 13대 총선에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당시에 이제 평민당 후보로 출마를 관악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일찍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뒤로 민주 진영의 대표적인 어쨌든 책사이자 전략가로 활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 불세출의 그런 정치인이자 전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졌고 그런 커리어를 쌓았고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오래 계셨다면 아마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에 큰 힘이 됐을 텐데 이렇게 느닷없이 가시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지금 빈소에는 이제 뭐 진보 진영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조문을 하고 있는데, 이해찬 전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도 조금 각별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 멘토 이상의 좀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뭐 아버님처럼 생각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당내에서는 상당히 비주류의 길을 좀 거뒀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많이 주시고 또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계속 하셨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당대표 하실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가족사 문제 때문에 당에서 제명 논의가 한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제명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구제해줬던 그런 이제 일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찬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도 많이 뵙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뭐 호통, 뭐 대쪽 같은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많이 각인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석에서 보면 상당히 정이 많으세요. 정이 많으시고 이제 민주주의와 뭐 남북 평화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상징화되어 있으신데, 불평등 양극화라든지 이렇게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또 상당히 많이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찬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역사 그 자체이고, 4번의 정권 교체에 있어서 다 주도적인 역할도 하셨고, 또 뭐 총리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 등도 하시고 당대표의 7선 의원까지 뭐 대통령 빼고는 뭐 다 해보신 그런 정치인이신데, 어쨌든 이거는 뭐 진영을 넘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계에 큰 별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발자취들을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잘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조금 전에 빈소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도 이제 조문을 하는 모습이 지금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때도 이해찬 총리의 역할이 있었죠. 그럼요. 여당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문 전 대통령하고 가깝게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상의를 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과거에도 인연이 깊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 분은 총리를 하셨고 한 분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때부터 오랜 기간 뭐 호흡을 맞췄던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문 전 대통령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분이 연배도 거의 비슷한 연배거든요. 너무 이렇게 이해찬 총리가 갑작스럽게 일찍 가셔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조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가시기로 했습니다. 네. 예, 조정식 특보의 말에 의하면 일단은 일과가 정해진 일정이 끝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조문에 나설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애도 기간이라고 좀 공식적으로 설정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의 당무를 빼고는 모든 일정들을 이제 그 31일까지는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29일 이제 목요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그 쟁점 법안들은 다 빼고 비쟁점 법안,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된 법안들만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우리가 당내에서 뭐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해 놓은 거 관련해서 당내 논의나 이런 정책 의총 이런 것들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다 수년됐습니다. 다음 주로. 그러면 합당, 그러니까 정책과 제외한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보류 연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도 이제 원내 대변인인데 그 정쟁적인 요소가 있는 논평들은 다 자제하자 그래서 논평도 긍정적인 거가 꼭 필요한 것들만 지금 논평도 우리 대변인단에서 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해찬 전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건강 어때? 저 아직은 괜찮습니다. 체크는 하고 있어요? 네. 네, 체크를 해야지. 아직은 뭐 며칠 안 됐어요. 대표님 제가 키가 꽤 큰 모양입니다. 의자에 앉으셨는데 비슷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아주 정말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건강하시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의 비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는데, 박 의원님,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력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해찬 전 총리의 그런 보는 눈 이런 것도 좀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분이 왜 킹메이커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안목이 남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인물을 발굴해서 결국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대선에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킹메이커 소리를 듣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야 뭐 다 지난 일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일로. 그리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경선에서 조직적으로는 상당한 열세였던 것으로 당시에 평가가 됐는데, 예. 그때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갖고 있던 전국적인 그런 조직이 큰 경선에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은인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스승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권 출범한 이후에도 사실은 뭐 특별한 역할을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맞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비상근직이긴 합니다. 민주평통 부의장이라는 게. 그러나 어쨌든 이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기구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의장을 맡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또 대통령이 부탁을 하니까 그걸 맡아서 이제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일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은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관련 수사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이 진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1억 원을 받고 1억 원을 몇 달 뒤에 돌려줬죠. 그런데 또 금품을 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고 강선우 의원이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권 의원님, 이게 쇼핑백을 건넨 장소, 여기는 호텔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돌려준 다음에 다시 쇼핑백을 들고 온 곳이 의원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의원회관에 금품을 들고 와서 전달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가능한 일입니까? 간 부었죠, 간 부. 근데 저분은 돈을 주고 무슨 공천을 따내거나 돈을 주고 이권을 챙기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쇼핑백에 돈을 담아서 이렇게 의원회관에 와서 준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근데 이거는 저는 이런 각도로 봐요. 이 강선우, 김경 이분들이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알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강선우 쪽에서 먼저 돈을 달라고 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돌려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강선우. 근데 이제 강선우 의원은 내가 돈을 돌려준 게 한 번뿐이 아니다. 그때 돌려준 거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람 김경은 계속해서 돈을 주고 나한테 뭘 하려고 부탁하려고 내가 계속 돌려줬다. 이걸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분들을 지금 구속영장을 집행 안 하고 밖에 놔두면서 저렇게 자기들 유리한 거짓말하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아직도 경찰이 주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돈을 그다음에 이 강선우가 돈이 왔다 갔다 한 걸로만 바라보는데 이거는 공천 뇌물인 게 문제예요. 보세요. 2022년 4월 달에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녹음 파일로 보면은 그 전날 컷오프 대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컷오프 대상이라서 당시에 이 공천심사위원회 간사하던 김병기 간사 의원도 야 이거 컷오프야 이거 계속 봐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김병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공천심사장에 나타나지 않고 컷오프가 됐던 사람이 단수공천을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문제, 그 실체를 밝혀야 돼요. 지금 자꾸 이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김경이 돈을 어디서 줬느냐, 언제 돌려줬느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논란이 가는데 더 큰 문제는 왜 그러면 하루 만에 컷오프 대상자가 하루 만에 단수공천자로 바뀌었냐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마치 이 사람들의 말장난에 계속해서 끌려다닌다면은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마 국민들은 지금 경찰이 하는 걸 보면은 저기서 진실이 밝혀지겠냐 이렇게 아마 굉장히 회의적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사람들 연루된 사람들이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지금 계속 진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그 강제수 구속영장 이제 검토 얘기만 좀 나오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세요? 강선우 의원에 필요하기도 하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의 지금까지의 진술을 보면 처음에는 아예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받았지만 본인이 받은 건 아니고 사무국장이 받았다고 그러길래 즉시 돌려주라 그랬다라고 했다가 또 이제 경찰 수사 받고 난 이후에는 바로 돌려준 게 아니고 나중에 돌려줬다 이렇게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두 번에 걸쳐서 추가적인 쇼핑백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것도 지금 강선우 의원의 진술인데 그것도 본인이 거절했다고 하지만 고지고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김경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나 각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지금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쨌든 자수서를 통해서 1억 줬다는 사실을 진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의원직 사퇴까지 지금 하면서 어쨌든 처벌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렇다고 처벌을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감수하고 공여자가 하는 얘기가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본인도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만 때문에 이제 강선우 의원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진술을 사실로 보기가 어렵고 그냥 뒀을 때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는 돈입니다. 저게 공천 대가성 뇌물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나오는 특가법상의 중죄입니다.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그 말들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 자체로서 있다. 그런 면에서 구속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또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김경시 의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각도로 취재하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김경시 장 이게 PC를 이미 제출했는데 거기에 뭐 녹취 파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정황입니다. 이제 다른 의원에게도 무언가 금품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나왔다.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 정치를 이런 식으로 금품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을까요? 거기 굉장히 익숙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이 이제 강서갑에서 되기 전에는 비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의원 비례 몫으로 됐는데 그때도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이었던 안규백 의원에게 500만 원이 이제 맥시멈 후원금인데 500만 원 후원금을 냈던 것은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런 식으로 자기가 시의원이 되고 또 구청장 후보가 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돈을 갖다 주는데 익숙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비례의원이 됐고 비례의원 임기 끝나서 다음 재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규백 의원이 소속돼 있는 동대문구가 여의치 않아서 강서갑으로 갔던 거고 네. 강서갑에 가서 강선 의원에게 저렇게 돈을 던진 거고 준 거고 그 돈을 때문에 지금 권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날 컷오프 대상자가 하룻밤 사이에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재선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른바 김경 시의원을 보좌했던 정책지원관에 이미 제출된 PC의 녹취 파일을 보면 다른 당직자와 통화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고 누구한테 뭐 했으면 좋겠고 누구한테도 500을 줬고 누구한테는 뭐 많이 달라고 해서 다 줬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정황상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단순히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확인되어 있는 강선우 의원에게만 줬겠느냐. 예. 민주당에 필요한 요소의 그런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곳곳에 돈을 뿌렸을 가능성이 저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지금도 벌써 하루하루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3자 진술 확보한 다음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지금 결론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경찰이 신속하게 이런 돈을 주고받은 범죄에 관한 것은 정말 밀행성과 전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몰래 빨리 수사를 해서 구속할 사람 구속하고 신병을 확보할 사람 확보해서 예. 정말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정황이긴 합니다만 다른 현역 의원들 뭐 이제 임명으로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을 뭐 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좀 예의주시해서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엄중히 바라보고 있죠. 사실 사건이 터졌을 때 당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했죠. 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리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김경 시의원이 정치를 처음에 아주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사실 뭐 공천원금, 공천뇌물 이런 거는 20년 전이나 있었던 그런 아주 구태 아닙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박물관이나 박제되어 있을 그런 행태인데 너무 쉽게 막 이렇게 돈을 가지고 시의원 자리라든지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왜 강선우 의원한테 그랬을까를 보면 네. 강선우 의원이 이제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었잖아요.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또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비례대표 시의원 한 번 하고 지역구 시의원을 찾는데 또 강서구가 마침 또 거기에 보여지고 또 보궐선거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초년생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그런 그 기회를 많이 얻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떠한 그 변명으로도 저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엄정한 네. 수사 통해서 진실을 명백히 규명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우리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공천을 받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또 다른 정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또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돼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지휘고가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박 의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차명 후원 정화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줘서 이 사람이 후원을 대신하는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좀 예전에도 좀 있었나요? 글쎄요, 뭐 정치인이 정치인에게 그런 방식으로 후원을 했다는 얘기는 좀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죠. 예. 1인당 후원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이거든요. 예. 물론 여러 사람에게 500만 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본인이 드러나는 걸 좀 꺼려 해가지고 예. 본인에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정치인에게 후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럼 뭔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니 지금 김경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의원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아마도 구청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서구 저 강선우 의원한테 저렇게 집요하게 예. 뭐 돈을 전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또 지금 경찰이 확보했다는 녹취에 따르면은 강서구청장 2023년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 당시 현직 시의원이기 때문에 공천 배제 대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여기저기에 어떤 로비를 하려고 했던 그런 통화 내용들이 녹취가 된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예.
이제 그만큼 본인이 뭔가 이제 더 이 정치적으로 상승하고 싶은 그 욕구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방법이나 수단이 전부 잘못됐죠. 공천헌금이 웬 말입니까 요즘 시대에.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법적 책임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도대체 김경이라는 분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냐라는 게 밝혀질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좀 밝혀지면서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좀 긴장하고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만약에 후원을 했다는 게 밝혀지면은 양쪽 다 처벌받나 아니면 준 사람만 처벌받나? 근데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로비를 한 거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근데 어쨌든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을 낸 거여서 좀 변칙적이긴 하고 그런 정치 후원의 대가성이 어떤 게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 이게 처벌 사항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윤리위에서 어제 의원직 사퇴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윤리위는 예정대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